안녕하세요. 미네르바 올빼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 어디 갔나? 이제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부분은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세법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세법 개정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이제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투자를 하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중에 핵심적인 거 위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 양도세가 이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양도세를 개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무사님들도 양도세를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양도세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들도 굉장히 양도세를 어려워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그 어려웠던 내용을 약간 단순화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기존에 부동산 강의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강의는 들으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근데 세금 강의는 좀 딱딱하고 지루하긴 한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긴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개정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입니다. 원래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가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중과가 되냐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팔 때,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두 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율이 기본 세율에다가 20%를 추가과세를 했습니다. 이 기본 세율의 20% 추가과세가 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20%를 더 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양도세 계산할 때 세율이 6에서 45% 누진세율이잖아요. 그 누진세율을 20%씩 다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세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거기에다가 이 중과가 돼버리면은 따라오는 게 장특공제인데요. 장특공제도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세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만약에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3주택 이상의 주택이었다. 그러면은 중과세율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 세율이 이제 양도세가 45%니까 차익이 아주 큰 분들은 최고 세율이 75%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세부담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중과 규정이 있어가지고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부세 부담을 피하려면은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팔면은 웬만한 차익이 대부분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죠. 이런 부담 때문에 이제 시중에 매물이 잘 안 나왔는데 이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신정부가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개정을 했느냐?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간, 그러니까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겠죠. 그 기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은 비록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과를 영구히 폐지하는 건 아니고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제 중과를 안 할 거니까 그 사이에 다주택자들은 빨리 팔아라. 이렇게 이제 바꿔준 겁니다. 중과가 안 되면 이제 따라오는 게 하나 또 있거든요. 그게 장특공제입니다. 중과하고 장특공제는 세트로 따라다니기 때문에 1년 동안 팔면 중과가 안 되는 거고 대신에 장특공제까지 이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재부가 발표했던 그 중과 배제가 됐을 때 세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사례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지금 첫 번째 사례는 양도 차익이 5억이고요. 보유 기간이 10년일 때 만약에 2주택 중과가 됐을 때는 양도세가 약 2억 7천 정도 나왔는데 중과가 안 되면은 양도세가 1억 3,300 정도로 줍니다. 거의 반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3주택 중과일 때는 양도세가 3억 2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과가 안 됐을 때는 약 1억 3,300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리고 양도 차익이 만약에 10억이었다. 양도 차익이 10억이고 보유 기간이 15년이었다. 만약에 2주택 중과일 때는 양도세가 5억 8천 정도 나왔는데 그게 2억 5천 정도로 거의 절반 이상 줄고요. 만약에 3주택 중과가 됐을 때는 양도세가 6억 8천 정도 됐는데 2억 5천 정도로 양도세가 거의 4억 2천이 줍니다. 그러니까 중과가 안 됐을 때 세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그래서 지금 이 중과 유예 기간에 주택을 팔려고 이제 매물을 내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매물을 소화해 줄 세력이 없다는 거죠. 이 다주택 중과 제도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분들은
중과 유예기간 1년밖에 안 되니까요. 내놓는데 지금 시중에서 거래가 안 됩니다. 매수세가 실종이 돼버렸죠. 매수세 실종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대출 규제 때문입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온전하게 자기 돈을 들고 이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도 내 집이 팔려야 다른 집을 갈아타잖아요. 근데 내 집이 안 팔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규제 때문에 이제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매물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매물이 쌓이고 있어가지고 가격 조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중과 유예 기간 1년밖에 안 줬기 때문에 이제 납세자들은 좀 마음이 다급하겠죠. 1년 지나면은 다시 중과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장기적으로 중과를 폐지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년 지나고 나서 집값이 다시 급등하지만 않으면은 이 중과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과 유예가 됐을 때 뭐 중과 유예 기간에 주택을 팔면 당연히 중과가 안 된다니까 세금은 줄어든다는 건 다 아실 텐데 이걸 활용해서 그럼 세부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제 본인이 다주택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인데 지금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팔려요. 안 팔리면은 이걸 계속 들고 가고 있으면은 종부세는 지금 계속 중과가 되고 있으니까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걸 자녀한테 이제 증여를 하면 괜찮겠죠. 근데 자녀한테 그냥 증여를 하면은 증여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담부 증여를 하면은 세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 증여를 한번 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가정해 볼게요. 현재 시세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성인인 자녀한테 한번 증여해 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왼쪽 그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증여재산가액은 10억이고요. 증여재산 공제가 있죠. 공제가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럼 공제를 차감하면은 과세표준이 9억 5천이 되는 거고 증여세 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잖아요.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 초과는 30%거든요. 그 세율을 곱하면은 증여세가 약 2억 2,500 정도 나오고 거기서 3% 세액공제를 빼면은 실제 이제 납부할 세액은 2억 1,800 정도 나옵니다.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자녀한테 넘겨주는데 2억 1,800 정도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 아파트에 전세가 6억 들어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 전세를 안고 이제 자녀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전세가 우리가 말하는 부채에 해당하죠. 나중에 이제 갚아야 될 돈이니까. 저 6억이 이제 부채가 되는 거고 저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 이거를 세법에서는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럼 부담부 증여가 이루어지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사실상 저 10억짜리 물건을 증여받은 게 아니죠. 나중에 전세 보존금을 자녀가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녀가 증여받은 부분은 10억에서 6억을 뺀 4억입니다. 그래서 증여세 계산할 때는 증여재산가액이 4억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저기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을 차감하면은 과세표준이 3억 5천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은 증여세가 약 5,800 정도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담부 증여에서는 채무 승계 부분이 있잖아요. 6억. 그 6억 부분이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저 부분은 양도된 걸로 봅니다. 양도. 왜 양도냐? 실제로 자녀한테 팔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소유권이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이게 증여냐 양도냐 이거 판단할 때는 대가를 주었으면은 양도고요. 대가 없이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걸 증여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기서 4억은 대가 없이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6억 부분은 실제로 자녀가 부모님한테 돈을 주지는 않았죠. 돈을 주지는 않았지만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갚아야 될 채무 6억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돈을 받은 거하고 실질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이루어지면은 양도세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 중과제도가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중과제도가 적용이 되면은 저 부담부 증여분에 대한 양도세도 중과가 돼 버리거든요. 그럼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이럴 때는 부담부 증여가 오히려 더 불리해요. 이런 중과가 있을 때는 부담부 증여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이제 중과가 유예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부담부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 6억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이 있겠죠. 그 양도 차익을 만약에 취득가액이 3억이었다고 가정하면은 그 3억에다가 지금 부담부 증여된 부분이 60%거든요. 10억 중에 6억이니까 3억에다가 60%를 곱하면 취득가액이 1억 8천이 됩니다. 그럼 빼면은 양도 차익이 4억 2천이 되고 저기서 이제 장득공제 적용해가지고 양도세를 기본세율로 계산해 보면
왜냐하면 지금 중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양도세가 약 1억 2,400 정도 나옵니다. 그럼 양도세하고 증여세 더하면은 둘이 합해서 1억 8,300 정도 되잖아요. 그럼 단순 증여했을 때보다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단순 증여하고 부담부 증여하고 이렇게 세액 비교를 해봐가지고 이제 중과 유예 제도가 있을 때는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과 유예가 됐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막 파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사례를 한번 볼게요. 지금 납세자가 주택을 세 채 가지고 있거든요. 세 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저 상태에서 첫 번째 먼저 파는 주택은 3주택 중과가 됐고 두 번째 파는 주택이 2주택 중과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중과 유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팔든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이제 중과가 안 되고 기본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을 1년에 두 채를 팔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두 번째 주택은 첫 번째 주택하고 양도소득을 더해가지고 다시 재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뭐하고 똑같냐면은 여러분들 직장인들 연말정산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A 회사 다니다가 6월 말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연봉을 5천을 받았어요. 그럼 퇴사할 때 우리 연말정산 하죠.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자로 내가 B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럼 7월 1일부터 또 연말까지 거기서 연봉 5천을 또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연말정산 다시 하잖아요. 근데 내년 2월 달에 연말정산 할 때 A 회사 거하고 B 회사 거하고 합산해서 연말정산 해야 돼요. 만약에 안 하면은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합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많이 놓쳐요. 놓쳐가지고 국세청에서 세금을 많이 추징합니다. 왜 이게 추징세액이 나오느냐? 양쪽에서 연말정산을 다 했는데 내가 A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는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했죠. 그리고 B 회사에서 합산 안 하고 또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총액으로 1억에 대한 연말정산은 돼 있지만은 각각 따로따로 5천만 원에 대해서 세액 계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과표가 확 낮아져 버리죠. 과표가 낮아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B 회사에서 합습해서 다시 해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못했으면 5월 달에 확정 신고할 때 둘을 다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서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양도세에서도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근로소득세도 소득세고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이기 때문에 같은 연도에 소득이 발생하면 그 둘을 합산해서 재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2022년 10월에 A주택을 팔아가지고 과세 표준이 3억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양도세를 약 9,460 정도 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지금 B주택을 또 팔았습니다. 지금 둘 다 중과가 유예되고 있기 때문에 중과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B주택도 과세 표준이 3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A주택도 과표가 3억이고 B주택도 과표가 3억이니까 양도세가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B주택의 양도세는 얼마 나오느냐? 계산해 보면 1억 2,200이 나옵니다. 왜 B주택은 양도세가 훨씬 더 나오느냐? 과표가 똑같은데. 그 이유는 같은 연도에 지금 A, B 두 채를 팔았기 때문에 A의 양도소득하고 B의 양도소득을 B 양도세 신고할 때 둘이 더합니다. 더해가지고 두 주택의 양도세를 합해서 계산을 다시 해요. 다시 한 다음에 이미 A주택의 양도세는 먼저 냈잖아요. 그걸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줍니다. 그럼 순수하게 B주택의 양도세가 나오는데 A하고 B주택의 양도소득을 더해버리니까 과세 표준이 오히려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버리죠. 이걸 이제 누진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런 누진 효과 때문에 B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이제 더 커지는 겁니다. 이제 이걸 알았다. 여러분 이걸 아셨으면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이걸 줄이기 위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B주택을 다음 연도에 파시면 됩니다. 다음 연도에. 근데 만약에 지금 A주택하고 B주택이 지금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B주택의 매수인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한테 꼭 팔아야 돼. 내가 저 세부담을 조금 줄이겠다고 나 지금 못 팔고 내년에 팔겠다. 이래가지고 내년에 안 팔 수도 있고요. 내년에 팔려고 내놨는데 지금부터 가격이 더 조정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인이 있을 때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같은 연도에 팔면 세부담이 한 3천이 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저 B주택에 대한 매도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요. 매수인이 있을 때 체결하고 잔금을 내년 1월 1일 이후로 넘기면 됩니다. 우리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세 신고할 때 양도 시기 있잖아요. 양도 시기에 따라서 이제 양도세 신고 기간이 달라지는 건데 양도 시기는 원칙이 잔금 청산일이에요. 잔금 청산 계약을 언제 했는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이 내년에 도래하면은 이 주택은 내년에 판 거예요.
근데 A주택은 이미 오래 팔았잖아요. 그럼 A주택과 B주택의 양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합산과세를 안 합니다. 이러면 세부담을 최소 3천 이상은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초보자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것도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되고요. 이제 지금까지 봤던 게 중과 유예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두 번째가 최종 1주택 규정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최종 1주택 규정이 양도세에서 가장 어려운 규정이었고요. 세무공무원들과 이제 세무대리인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국세청에서 이거 관련 요건 해석이 수도 없이 지금 나오고 있었고요. 심지어 이 국세청에서 나온 요건 해석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나온 요건 해석이 달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규정을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규정을 모르던 분들은 이제 모르셔도 돼요.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양도 당시 1주택이어야 되고요. 그 양도하는 주택에서 2년 이상, 양도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취득했으면 2년 이상 거주돼야 됩니다. 이게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이에요. 양도 당시 1주택이어야 되고 보유 및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고 이게 되게 이제 심플했는데 저 최종 1주택 규정은 뭐냐? 내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다 팔고 마지막 1주택이 됐잖아요. 그 1주택을 최종 1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그 최종 1주택 상태에서 예전에는 그때 팔면 그냥 비과세였는데 이 최종 1주택 규정이 이제 생기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마지막 1주택이 된 날, 그날부터 2년 보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비과세 받는 걸 아주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걸 최종 1주택 규정이라고 그러는 거고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그러면은 다른 주택 다 팔고 최종 1주택이 된 날, 그날부터 2년 보유도 다시 하고 2년 거주도 다시 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산 거 다 리셋되는 거예요. 무효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비과세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단순하게 설명만 하면 잘 모르니까 제가 실제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게요. 납세자가 A주택, B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최종 1주택 규정이 2021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2021년 1월 1일이 지나고 나서 B주택이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에요. 나는 A주택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B를 먼저 팔았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A, B과세 받을 수 있겠죠. B를 2021년 4월에 팔고 그 다음에 2022년 10월에 A주택을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건 지금 개정되기 전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B 팔고 나서 A 양도 시점 A 한 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A는 취득하고 나서 2년 한참 지났어요. 근데 옛날 규정 들어가면 저건 A는 그냥 비과세입니다. 근데 저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될 때는 B가 팔린 날부터 A가 1주택이 되는 거죠. 그날부터 2년 보유를 다시 해야 돼, 이 사람은. 근데 저 사례는 A 팔고 나서 2년 보유를 더 못했죠. 그럼 최종 1주택 규정이 있을 땐 저 사람은 비과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저 B 투자 목적으로 산 거 있죠. 저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비과세 받는 거 어렵게 만들겠다. 이게 이 최종 1주택 규정의 취지입니다. 요거만 배우면 되게 심플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일시적 2주택이나 다른 특례가 끼면 엄청 복잡해집니다. 두 번째 사례 한번 봐볼게요. 요게 이제 국세청하고 기획재정부 요건 해석이 달랐던 케이스예요. 납세자가 A, B, C 세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 B가 지금 투자 목적으로 산 거예요. 그럼 저 B를 먼저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2021년 3월에 B를 팔았습니다. 그럼 남은 주택이 A하고 C밖에 없죠. 근데 A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고 저 C주택 보시면은 비조정지역이 있다고 들었잖아요. 종전주택과 이제 신규주택이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에 있으면은 일시적 2주택은 3년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C주택 취득하고 3년 안에 A를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데 문제는 중간에 B를 투자 목적으로 샀다 팔았잖아요. 그럼 저 B 판 날부터 A는 다시 2년을 보유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 사례는 지금 B 팔고 나서 A를 2년 보유 못했잖아요. 저 케이스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췄어도 비과세가 안 돼요. 왜냐하면 최종 1주택 규정에 걸려버려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예전에 이제 국세청은 이 유권 해석에서 이제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고 유권 해석을 냈는데 기재부가 그거 잘못된 거다. 이건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권 해석을 이제 변경했던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예전 규정에서는 이것도 비과세가 안 되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요거를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폐지해 버렸습니다. 요건 솔직히 전혀 예상을 못한데 갑작스럽게 폐지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냐? 한번 저 사례를 볼게요. 저게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발표했을 때 그 사례인데, 납세자가 A, B, C 주택 세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저 중에서 보유 기간이 가장 긴 거는 C 주택이에요. 저게 차익도 제일 크거든요. 저걸 비과세 받으려면은 A, B를 먼저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A를 먼저 팔고, A 팔고 이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 다음 B를 팔았습니다. B를 팔고 세금을 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C 하나 남았죠. 만약에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다면은 B 판 날부터 이제 C 한 채 남은 거잖아요. 그때부터 2년을 다시 보유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최종 1주택 규정을 삭제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B 판 날 그 다음에 C를 팔아도 C가 바로 비과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A, B 이미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C 지금 한 채밖에 안 남아있죠. 그럼 양도 당시 1주택이고 C는 취득한 날로부터 이미 2년 이상 보유는 했거든요. 그럼 C 양도 시점에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다 갖춘 거니까 이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좀 전에 봤던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납세자가 A, B 두 채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A에서 거주하고 있고 B는 투자 목적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B 주택을 먼저 팔았습니다. 지금은 최종 1주택 규정이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A 주택을 2년 안 띄우고 팔아도 조금 바로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저 사례 보시면은 저 B 주택을 2022년 5월에 팔았잖아요. 저때 B 주택은 중과가 안 되겠죠.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제도가 유예가 되고 있기 때문에 B주택은 중과 없이 기본 수율로 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주택은 2022년 7월에 팔았는데 최종 1주택 규정이 2022년 5월 10일부터 폐지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B 먼저 팔고 2년 안 띄우고 A를 팔아도 A는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면 80점이고요. 이 상황에서 저 A주택이 만약에 고가주택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고가주택. 지금 고가주택 기준은 실거래가 12억이죠. 서울은 지금 중위 가격이 12억을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고가주택이 아주 많아요. 예전에는 거의 강남에 있는 주택만 고가주택이었는데 지금은 뭐 강북에 있는 주택들도 고가주택이 엄청 많죠. 만약에 저 A주택이 한 양도가가 20억이다. 20억이면은 전체 양도 차익 중에 12억 이하 부분은 비과세를 해주지만 12억 초과 부분은 세금을 내야 돼요. 기본세율로 냅니다. 그것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로. 근데 같은 연도에 지금 B주택이 팔려 있죠. 근데 B주택도 지금 중과가 유예가 되고 있으니까 기본세율이죠. 그리고 A주택도 12억 초과 부분이 기본세율. 그럼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같은 연도에 두 개의 재산을 팔고 기본세율로 적용이 돼버리면 두 개를 합산과세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합산과세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저 A주택의 12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그래서 이걸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 A주택의 잔금일을 내년으로 넘겨야 되겠죠. 그래야 합산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례 1-2 보겠습니다. 아까 세 채 있을 때 그 사례예요. 납세자가 A, B, C 세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투자 목적으로 산 B를 먼저 팔았습니다. 그러면 A하고 이제 C밖에 안 남았죠. 근데 저 C주택을 비조정 지역일 때 샀어요. 저 C주택을 신규주택이라고 부르는 거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A주택을 종전주택이라고 부르죠. 그럼 신규주택 취득할 당시에 종전주택이나 신규주택이 하나라도 비조정 지역이 섞여 있다. 그러면 일시적 이주택 기간은 무조건 3년이에요. 그래서 저 C주택 취득하고 나서 3년 안에 A를 팝니다. 그럼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 갖춘 거예요. 근데 예전에 최종 1주택 규정이 살아있을 때는 B 팔고 나서 2년 띄우고 A를 팔아야 비과세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최종 1주택 규정이 삭제돼 버렸기 때문에 B 판 거하고 상관없이 A 양도 시점에 A하고 C하고 일시적 이주택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비과세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지금 A주택을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최종 1주택 규정 폐지되고 나서 파는 거기 때문에 A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제 최종 1주택 규정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바뀐 내용 또 설명드릴 텐데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이건 양도세도 완화됐고 취득세도 완화됐어요. 어떻게 완화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도를 이제 왜 생겼는지 이걸 알고 나서 이제 요건을 좀 볼게요. 우리가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이사 갈 집을 먼저 사는 분들이 있죠.
그 먼저 사는 순간 2주택자가 돼버려요. 2주택 상태에서 정전주택을 팔면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1세대 주택을 적용해주면 안 돼요. 양도 시점이 2주택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산 건 아니죠.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2주택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은 비록 양도 시점이 2주택자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예요.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 첫 번째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경과한 후에 신규주택을 사야 돼요. 집 하나 사놓고 1년도 안 됐는데 또 다른 집을 샀다. 이건 투기 목적이라는 거죠. 최소한 1년은 띄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기본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비과세 요건이 2년 이상 보유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취득했다 그러면은 2년 이상 거주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돼요. 이걸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고 그래요. 다만 저 신규주택 취득할 당시에 종전주택하고 신규주택이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으면은 저 3년이 이제 계속 줍니다. 중간에 한번 개정해가지고 그걸 2년으로 줄였고요. 그걸 다시 개정해가지고 1년으로 줄였어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AND로 충족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근데 저 3년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있죠. 저 기간이 계속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저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느냐, 항상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신규주택 취득할 당시에 종전주택하고 신규주택 중에 하나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이 섞여 있다. 그러면 무조건 3년을 적용해줘요. 왜냐하면 비조정 지역은 집값이 안 오른 지역이잖아요. 굳이 저기를 규제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신규주택 취득할 당시에 종전주택도 조정지역이 있었고 신규주택도 조정지역이 있었다. 이건 규제를 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래는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그 3년이 중간에 2년으로 한번 개정이 돼요. 그게 언제 개정됐냐면 18년 9월 13일 9.13 대책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8년 9월 14일부터 19년 12월 16일 사이에 신규주택을 취득했으면은 일시적 2주택 기간이 2년으로 바뀌고요. 2년으로 바꿨는데도 주택가격도 오르고 투기 수요가 많으니까 19년 12월 17일에 다시 대책이 나왔죠, 그때. 그래가지고 일시적 2주택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 대책에서는 이제 새로운 제도가 생겼는데요.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이제 1년으로 단축되니까 신규주택 취득하고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돼요. 그리고 1년 안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이 생겼습니다. 저게 굉장히 이제 납세자들한테는 굉장히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었죠. 기존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신규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하고 1년 안에 파는 건 오케이. 팔 수는 있어요. 근데 1년 안에 신규주택으로 이사도 가라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저 규정 때문에 납세자들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에 많이 빠졌는데 저게 이제 개정이 된 겁니다, 이번에. 어떻게 개정이 됐나 한번 봐볼게요. 원래 이제 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하는 신규주택 이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기간이 1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규주택 사고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집이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거래가 안 되죠. 아무리 금매를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돼요. 이런 경우에 1년 안에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이제 일시적 2주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줬습니다. 다만 적용 시기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으로 생각했던 거 있죠. 신규주택으로 1년 안에 전입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입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신규주택으로 이사 가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 요건까지 삭제해가지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종전주택 보유자가 1년 띄우고 신규주택을 사고 그다음에 종전주택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또 조정지역 지정 이후 취득한 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규주택 취득하고 규제가 되는 지역들은 2년 안에 파시면 돼요. 그리고 신규주택으로 전입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저 사례 한번 봐볼게요. 납세자가 지금 A주택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A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B주택을 2020년 9월에 취득했습니다.
B주택도 조정대상지역이 있었어요. 그럼 일시적 이주택 기간을 판단할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면은 신규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항상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취득일이 2020년 9월이잖아요. 그날이 19년 12월 17일 이후기 때문에 원래 예전대로라면은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1년이에요. 1년이고 1년 안에 저 B주택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B주택으로 전입까지 했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했어야 되는데 지금 납세자가 저 주택을 언제 팔았냐면은 2022년 8월에 A주택을 팔았거든요. 이미 B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지금 1년은 지나버렸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저 상태에서는 비과세가 안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개정됐다고 그랬잖아요. 2년으로. 그럼 B주택 취득하고 나서 아직 2년은 안 됐죠. 넘었나요? 제가 사례를 잘못 만들었네요. 저거를 만약에 이제 A주택을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아직 2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2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A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한 거죠. A주택은 B주택 취득하고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비과세가 가능하고 원래 비과세를 받으려면 B주택으로 전입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전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 이주택이 개정되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이 거주 요건이에요. 이 거주 요건을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A하고 B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그리고 B를 언제 취득했냐면 2020년 12월에 취득했고요. 그리고 B 취득할 때, 신규 주택 취득할 때 A하고 B가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예전 규정대로 하면은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1년이에요. 1년이고 B주택 취득하고 1년 안에 B주택으로 전입도 했었어야 된다고 그랬죠. 종전 규정대로 가면은. 근데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1년이 아니고 B주택 취득하고 2년 안에만 팔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년 안에 이제 팔면 되는데 요게 제가 사례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저 지금 A주택을 2년 지나서 팔았잖아요. 저거를 2022년 한 8월로 바꿔주시면은 저게 2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A를 팔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A는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팔았기 때문에 개정 규정 때문에 이제 비과세가 되는데 여기서 사람들 실수를 많이 하세요. 내가 A는 지금 비과세 받았는데 저 B주택도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B까지 비과세 받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B를 언제 취득했는지 봐보세요. 2020년 12월에 취득했거든요. 그리고 B 취득 당시 B가 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럼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으면은 저걸 비과세 받을 때는 반드시 저 집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이게 비과세 요건이에요. 근데 지금 저 납세자는 A 처분하고 나서 그다음 B를 판 겁니다. 저 빨간 거. B를 처분할 때 저 B주택에서 거주를 안 했어요. 그럼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납세자들이 뭘 착각하는 거냐? 아까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1년 안에 종전주택 양도, 1년 안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이 있었죠. 이 전입 요건이 삭제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전입 요건의 삭제는 지금 A주택의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지 B의 비과세 요건이 아니에요. A의 일시적 이주택 요건 중에 종전주택 1년 안에 양도, 그 다음에 신규주택으로 1년 안에 전입,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은 종전주택인 A를 일시적 이주택으로 비과세 해주는 거예요. 그 A의 일시적 이주택 요건 중에 B주택의 전입 요건이 삭제된 거지, 나중에 여러분이 저 B를 또 비과세 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B에서 2년 거주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B에서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걸 많이 혼란스러워 하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취득세 일시적 이주택 요건 완화 보겠습니다. 예전에 취득세는 취득 가액에 따라서 그냥 1에서 3% 세율이 적용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했어요. 그런데 취득세도 일시적 이주택, 취득세도 이제 중과 규정이 도입이 됐습니다. 조정지역 2주택은 8%, 조정지역 3주택 이상이면은 12%. 취득세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예외적으로 취득세도 일시적 2주택은 중과를 안 합니다. 근데 그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양도세하고 거의 유사했어요. 신규주택 취득할 당시에 신규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있으면은 신규주택 취득할 때는 우선 중과를 안 해요. 그리고 종전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그 신규주택의 취득세가 중과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고, 1년 안에 안 팔잖아요. 안 팔면은 신규주택 취득세를 다시 중과로 추징해 버립니다. 이때 가산세까지 추징해 버려요. 그 세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이 신규주택의 처분 기한이 당초 1년이었는데
요 1년을 양도세하고 똑같이 이번에 2년으로 개정을 해줍니다. 이것도 이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곧 될 것 같아요. 입법 예고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적용 시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5월 10일 이후 양도부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하고 똑같이 이제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개정한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납세자가 A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에 한 채 가지고 있었고요. 2020년 12월에 B주택을 샀습니다. 근데 저 B주택 취득할 당시에 B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어요. 우선 B주택 살 때는 저 사람이 일시적 이주택 기간 안에 A를 팔지 안 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취득세는 취득 당시 내야 되니까 우선 저 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을 그냥 믿어요. 나중에 1년 안에 A주택을 팔겠지. 그래서 저 B주택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중과를 안 합니다. 1에서 3%의 취득세를 이제 내요. 그리고 지자체가 지켜봐요. 저 A주택을 1년 안에 파나 안 파나. 그 1년 안에 안 팔고 1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취득세를 중과로 다시 추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안에 정상적으로 A를 팔았다. 그럼 그냥 끝나고 넘어가는 거고. 이걸 사후관리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1년이 아니고 2년으로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이 됐기 때문에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A를 파는데 A가 B 취득하고 2년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B주택의 취득세는 이제 추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정되기 전에 2022년 3월에 A주택을 한번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개정되기 전에 판 거예요, 저거는. 근데 A주택을 B주택 취득하고 지금 1년이 지나서 팔아버렸죠. B주택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팔았기 때문에 저 B주택 취득자는 저 케이스에서는 취득세를 중과로 추징당하는 겁니다. 근데 22년 5월 10일 개정된 이후에 파는 사람들은 추징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먼저 팔았느냐, 나중에 팔았느냐. 따라서 중과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가장 관심 있어야 할 내용이 요 상생임대주택 같아요. 요 상생임대주택 제도는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제도인데 사실상 전혀 사람들이 관심 안 가졌던 제도예요. 왜냐하면 실효성이 거의 없었어요. 요건을 충족하는 게 되게 어려웠고 해도 혜택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정부가 이 혜택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해 버리면서 이게 엄청난 관심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하고 현재 규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이 현행 규정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현행이라고 써놨고요. 현재 입법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건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서 국회 의결을 안 거치기 때문에 그대로 개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선 사항은 오른쪽에 제가 써놨습니다. 상생임대인의 개념이 뭐냐? 상생임대인의 개념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임차인한테 주택을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잖아요.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안 올리는 임대인. 쉽게 말하면 착한 임대인이죠. 그 착한 임대인을 세법에서 상생임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 상생임대인이 세법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요건이 세 가지인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냐. 첫 번째, 직전 임대차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돼요. 두 번째, 임대 개시 당시 그 임대인 요건이에요. 지금 임대 개시 당시 임대인이 그 임대주택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택이 기준 시가가 9억 이하여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준 시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5% 이내로 이제 올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2년 이상 그 조건에 따라서 임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상생 임대주택이라 불러요. 이제 이 요건을 다 갖추면은 어떤 혜택을 줬느냐? 우리 조정대상 지역 지정 이후 취득한 주택은 1세대 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해야 되죠. 그 2년 거주 요건 중에 1년 거주 요건을 채운 걸로 인정해줘요.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1년 거주 요건을 채운 걸로 인정해준다는 말은 언젠가는 1년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는 주택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죠. 왜 못 들어가요? 그 전세 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대부분은. 근데 저 혜택이 1년 거주 요건 인정해주는 거니까 결국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럼 저 혜택을 받더라도 1년은 들어가 살아야 돼요. 내가 들어가 살려면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내가 다 내줘야 돼요.
그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돈이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였다고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게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상생 임대인의 개념은 똑같습니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안 되고요. 저 상생 임대주택 요건도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요건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첫 번째, 직전 임대차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된다는 이건 똑같고요. 두 번째, 임대 개시 당시 1주택 저 요건이 이제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즉 다주택자도 저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이 이제 대상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기준시가 9억 이하 요건도 삭제해 버렸습니다. 저걸로 인해서 이제 강남주택들도 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임대해야 된다는 요건은 똑같고요. 그 요건은 일부가 완화가 됐죠. 완화된 것 중에 임대 개시 당시 1주택자 요건 이게 삭제가 됐다는 거고 기준시가 요건이 삭제가 돼서 다주택자도 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주 고가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내용은 저 혜택 중에 1년 거주 요건을 인정해 준다는 거 있잖아요. 저거를 2년 거주로 인정을 해 주는 걸로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갖춰버리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내가 취득했다라도 이제 거주 하나도 안 하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엄청난 혜택이죠, 이제. 저 혜택만 줬어도 굉장했을 텐데 만약에 그 주택이 고가주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은 지금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중에 12억 초과 부분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랬죠. 12억 이하 부분만 비과세 해주고. 그럼 12억 초과 부분이 큰 사람들 있죠. 양도가가 한 20억, 30억 되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아도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뭐 강남주택을 내가 산지 한 10년 넘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가가 30억이 넘고요. 취득가는 아마 10억대 이하일 거예요. 그럼 양도차익이 20억이잖아요. 20억 중에 12억 초과 부분이 한 10몇 억이 돼버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내야 돼요.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아도. 그럼 세금이 몇 억이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도 몇 억이 나와요. 이런 분들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뭐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우대율을 적용받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표 1의 공제율이 있고 표 2의 공제율이 있는데 표 1의 공제율은 연간 2%씩 공제해 주는 거고요. 표 2의 공제율은 보유 기간별 4%, 거주 기간별 4%. 그래가지고 연간 8%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대로는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 2의 공제율을 받으면은 고가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도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 표 2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전제 요건이 있는데 그 전제 요건이 그 집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가 저 상생 임대주택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2년 거주를 안 한 사람들 있잖아요. 2년 거주를 안 해가지고 비과세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저 혜택을 받아가지고 2년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아서 지금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고가주택이어가지고 비과세가 돼도 양도세가 많이 나와요. 이런 분들은 저 장특공제 표 2의 공제율까지 받으면은 금상첨화인데 원래 2년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장특공제 표 2의 공제를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이제 그 요건을 갖춘 걸로 또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상생임대주택 요건이 우선 완화됐어요. 그래 완화돼 가지고 그 요건을 갖추면은 앞으로 2년 거주한 걸로 인정해 줘서 비과세 거주 요건이 이제 폐지가 돼 버렸고요. 그다음에 표 2의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폐지가 돼 버려서 표 2의 공제율도 이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신기하게 생각하시면은 나는 2년 거주 요건 못 채워서 비과세 포기하고 있었는데 비과세도 해준대요. 근데 심지어 그 주택이 많이 올라서 고가주택이야. 근데 고가주택 부분에 대한 세금을 당연히 난 내릴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특공제 적용할 때 표 2의 공제율 적용해서 공제도 엄청 해주겠대요. 이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요 제도에 또 하나의 단점이 있었는데 그 단점이 뭐였냐면은 저 상생 임대차 계약을 종전 규정에서는 2022년 12월 말일까지 체결해야 돼요. 그 기간 넘어서 임대차 계약이 도래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요것도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거냐? 2024년 12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제가 사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상도 대폭 늘어났고요. 요건도 완화됐고 혜택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문제는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죠.
저 상생임대차 계약 중에서 상생임대차 주택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는 내용. 저 상생임대차 계약은 종전의 임대인과 저 상생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동일할 때만 적용을 해줘요. 이게 어떤 말인지 제가 사례에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A주택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A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B주택을 2020년 12월에 샀는데 저 B주택이 투자 목적으로 산 거예요. 내가 거주 목적으로 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 B주택 살 때 갭 투자를 했습니다. 전세를 안고 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 B주택에서 내가 거주할 생각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 B주택 비과세를 나는 염두에 두고 산 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이 완화가 된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2020년 12월에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내가 저 B주택을 샀잖아요. 그리고 나서 A를 일시적 주택으로 비과세 받고요. 나는 딴 데 가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 B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되고 나서 2년 지나서 2022년 8월에 B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합니다. 그때 내가 딱 5%만 올렸어요. 그럼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은 갖춘 거죠. 문제는 저 B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내가 체결할 때 임대인은 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임대차 계약 체결했을 때 2020년 12월 당시 내가 취득했을 당시에는 임대인이 내가 아니죠. 전 주인이었잖아요. 전 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내가 그걸 승계 취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12월 당시에 임대인하고 저 2022년 8월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의 임대인이 둘이 달라요. 저 때는 특례를 적용 안 해줍니다. 이 특례의 이제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다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이걸 계약 갱신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약 갱신할 때 나는 5% 이상 올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5% 이상 안 올렸으니까 나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 주인이 계약을 해놓은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혜택을 안 줍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상생임대차 계약의 혜택을 받으려면은 전 임대인하고 상생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반드시 동일해야 돼요. 이 요건을 못 갖추면은 특례가 적용 안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가 특례가 적용이 되는 거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기재부가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 줬어요.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사례를 볼게요. 내가 A주택 하나 가지고 있었고 18년 12월에 B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B분양권을 취득하고 저 B분양권이 2021년 3월에 B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B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B주택까지 나중에 비과세 받고 싶으면 B주택에서 2년 거주를 꼭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A를 일시적 주택 비과세를 받고 팔았어요. 그리고 나는 저 B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B주택은 준공될 때 세입자한테 전세를 줬어요, 내가. 그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렀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죠. 그래가지고 내가 저 B주택에 들어가 살려면은 저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돼요. 근데 나는 A주택 판 돈으로 이미 다른 집을 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저 B주택 전세 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어요. 한마디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생임대주택 제도가 이제 완화가 됐어요, 요건이. 저 케이스에서 21년 3월에 저 B주택이 준공되고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 계약은 내가 한 거죠.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갱신하잖아요. 그럼 23년 3월에 갱신할 거예요. 저 때 계약을 상생임대차 계약이라고 부르고 저 때 내가 5% 이상으로 안 올리잖아요. 안 올리면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상생임대주택 요건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돼요. 여기는 지금 2년이죠. 두 번째가 임대차 계약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안 돼요. 그것도 갖췄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2년 이상 지난 다음에 저 B주택을 팔면 됩니다. 그럼 저 B주택 파는 시점에 원래 B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그 거주 요건이 면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25년 4월에 B주택을 팔 때 거주를 안 했어도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례 한번 봐볼게요. 부모님이 좀 투자도 하시고 재력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자녀가 대학생일 때 샀거나 또는 이제 갓 직장 들어가지고 자녀 명의로 갭 투자를 해줬어요. 뭐 자녀한테 뭐 10억짜리, 20억짜리를 현금 주고 살 수는 없으니까
전세 안고 한 1, 2억 정도 들여가지고 갭 투자를 해놨는데 그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갭 투자했던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걸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녀는 그 집에서 들어갈 여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들어가 살려면은 그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이제 갓 취업한 자녀한테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비과세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저 상생 임대인 제도가 엄청 도움이 됩니다.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A주택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B주택이 2020년 12월에 취득한 건데 자녀 명의로 산 겁니다. 취득 당시 조정 대상지역이 있었고요. 저게 전세 갭 투자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22년 12월에 B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합니다. 처음에 사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난 거죠. 2년 지나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저때 5% 이상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상대적 임대차 요건은 갖췄죠. 갖춘 상태에서 저 자녀가 저 집을 팔 때 저 상태에서 팔면은 비과세를 못 받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집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1세대 2주택이니까 비과세가 안 돼요. 근데 저 상태에서 자녀가 지금 이미 이제 취업해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소득이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자녀가 세대 분리를 하면은 자녀는 별도세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별도세대로 인정이 받기 때문에 세대 분리하고 그 다음에 B를 파는 거예요. 그럼 B주택에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경우에는 B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기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자녀가 부모랑 같이 살다가 결혼 안 했는데 세대 분리하는 거잖아요. 저 상태에서 진짜 세대 분리하면 괜찮은데 자녀가 뭐 오피스텔을 얻었거나 또는 다른 월세를 얻었거나 다른 지인 집으로 실제로 이사를 가면 괜찮은데 많은 분들이 저기서 주소만 옮겨요. 주소만 옮기면 주민등록상으로는 세대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부모랑 같이 살아요. 이런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저걸 많이 찾아내요. 실제로 같이 살고 있으면은 주민등록하고 상관없이 부모랑 같은 세대로 봐버립니다. 이걸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그래요. 주민등록상으로는 주소가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같이 살면은 같은 세대로 봐버려요. 그래가지고 저 경우엔 비과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자녀가 B주택의 상생임대인 요건을 다 갖췄으면은 저 B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는 꼭 실제로 부모와 별도로 이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별도 세대 요건을 갖춘 다음에 저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실제로 이제 부모랑 떨어져 살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랑 주민등록을 떨어뜨리고 나서 뭐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바로 팔아도 비과세 해줍니다. 부모랑 떨어지고 나서 2년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참고 4 한번 보겠습니다. 저 상생임대주택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사례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지금 납세자가 A하고 B주택이 있는데요. A주택을 먼저 샀고 B주택을 나중에 샀습니다. 근데 A주택이 차익이 훨씬 커요. A주택의 차익이 7억이고 B주택은 차익이 2억밖에 안 되는데 A는 지금 전세를 주고 있고 B는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비과세 받는 게 좋겠어요? 차익이 큰 A를 비과세 받는 게 좋겠죠. 근데 A를 비과세 받으려면은 B를 먼저 팔아야 돼요. 그리고 A는 2년 거주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동안은 기존 제도에서는 비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A를 먼저 팔거든요. 비과세를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 근데 이 상생임대 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이제 A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저 상태에서는 B를 먼저 파는 게 유리합니다. B를 그래서 2023년 1월에 한번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A를 이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거니까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A의 임대차 계약을 2022년 12월에 만약에 개정한다고 갱신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때 5% 이상 안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2년 12월로부터 2년 지나고 A를 팔면은 A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춰버렸기 때문에 2년 거주 안 해도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단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B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B를 먼저 팔고 마지막으로 A를 팔면은 A가 비과세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이제 충족돼야 되는데 첫 번째 저 B주택 먼저 팔고 2년 띄워야 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최종 1주택 규정이었죠. 요것도 삭제돼서 이제 없어져 버렸고. 그다음에 A주택에서 2년 거주해야 되는데 그 요건이 이제 상생임대주택 그 특례를 적용받음으로 해서 그 요건도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예전에는 비과세가 불가능했던 저 A주택의 비과세가 이제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것만 좀 설명하고 끝낼게요.
얼마 전에 정부가 7월 5일자를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던 지역이 있죠. 대전하고 세종시. 이제 거기는 조정 지역에서 해제를 안 했고요. 대구에서 수성구 빼고 전 지역, 그 다음에 경산시, 그 다음에 여수, 순천, 광양, 여기는 조정 지역에서 다 해제했거든요. 조정 지역에서 해제되면 뭐가 바뀌는 거냐? 바뀌는 규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원래 1세대 주택 비과세 받으려면은 2년 거주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뒤에 취득하는 주택들은 이제 2년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 게 이미 내가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나중에 해제됐다. 그럼 해제돼도 2년 거주해야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1세대 때 비과세 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 지역이면 무조건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 뒤에 사례 나오니까 그건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이 적용이 안 되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은 조정 대상 지역 이후에 지정 이후에 파는 것들을 이제 중과가 하는 건데 조정 지역에서 해제돼 버리면 중과 제도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시적 이주택 기간도 무조건 3년으로 바뀝니다. 기존에 2년이었던 게 이제 3년으로 바뀌는 거고요. 취득세 중과 규정도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종부세에도 중과 규정이 있거든요. 종부세도 조정 지역 2주택부터 중과가 되는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주택이 조정 지역에서 해제돼 버리면은 내가 두 채 가지고 있어도 한 채는 조정 지역, 한 채는 비조정 지역이면 이제 종부세가 중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게 굉장히 많죠. 그 외에 뭐 대출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세금 측면에서만 살펴봤고 마지막 여러분이 주의할 사례 하나만 좀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2021년 2월에 납세자가 대구 서구에 있는 주택을 한번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저 취득 당시 저게 조정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2년 7월 5일자로 대구 서구가 조정 지역에서 해제됐어요. 그럼 취득 당시에는 조정 지역이었는데 저걸 이제 2년 이상 보유하고 내가 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납세자는 저 집에서 살진 않았어요. 그럼 2년 보유만 하고 팔면 저게 비과세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조정 지역에서 해제되고 팔았으니까 비과세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1세대 주택 비과세는 취득 당시 조정 지역이면은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됩니다. 팔 때 조정 지역에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거주 요건이 삭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케이스는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2년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생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춰버리면은 거주 않고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상으로 제가 이제 준비했던 강의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어렵고 복잡한 내용 실사례 들어 설명을 해주셔서 아주 이해가 잘 됐다 이런 감사의 평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연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을 해주시는 동안 채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앞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기는 한데 다시 한번 확인차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획득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제 그 내용은 조금 복잡해서 제가 이 강의 내용에서는 생략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일시적 이주택은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띄우고 신규주택을 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집을 산 게 아니고 분양권을 사신 분들도 있죠. 근데 분양권은 어떻게 일시적 이주택 기간을 판단하냐면은 그 분양권 취득할 당시에 그 분양권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3년을 적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분양권이 나중에 주택으로 바뀌고 그날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겁니다. 양도세가 약간 그냥 주택끼리의 일시적 이주택 요건하고 조금 다른 거죠.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앞서 또 언급이 됐었는데 이 양도소득세가 아무래도 세대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아르바이트로 수입이 있는 대학생은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또 남겨주셨어요. 이제 원래 그 별도 세대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30살 이상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0살이 안 넘었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별도 세대로 인정해 주는데 30살도 안 넘었고 미혼이다. 이러면은 부모랑 같이 살든 따로 살든 무조건 같은 세대로 인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나이가 30살이 안 넘었는데 소득이 있는 분들은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 세대로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이때 이 소득이라는 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국세청에 신고됐다는 말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거나 또는 뭐 사업소득이 있거나 다른 뭐 기타 소득이 있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가 신고되는 소득이 있고 안 되는 소득이 있거든요. 요즘은 근데 대부분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신고가 된 소득이 있고 그 신고 소득이 월 50만 원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중위소득의 40%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1인 가구 중위소득의 40%가 올해 기준으로 약 8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83만 원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부모랑 따로 살면은 그러면은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별도세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꾸준히 발생해야 돼요. 한두 달, 몇 달, 뭐 서너 달 이렇게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때는 별도세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네, 내용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찬 강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